안녕하세요. 오늘 그 심판중에 대한 후차 공판이 있었고, 저희 예상과는 달리 지금 오늘 정인으로 내세울 사람을 제 기억으로는 한 6명 정도를 호명을 하던데, 어, 그 몇몇은 일단 그 출석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가지고 출석을 하지 않고, 또 박윤성 같은 경우에는 어, 불출석 그 사유서를 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정인 신문을 다 추가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공판은 7월 달에는 없어요. 8월 초, 8월 4일이라 그러던가, 뭐, 그건 나중에 그 공지 그 사건 검색을 해보면은 나올 건데, 어 그때쯤 하는 걸로 하고, 또 몇몇은 8월 말경에 진행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판사가 이야기를 했고, 게다가 지금 추가로 5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총 6명이에요. 그리고 3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추가를 해서 할 건지, 그렇게 늘어지면은 원래 내로 끝나겠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같은 제목으로 공소장 내용에 언급이 됐던 사람들이 추가 5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합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였고, 거기에 비대위의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병합하지 말고 단독으로 그렇게 6월 내로 뭐 심판정에 대해서만이라도 선고를 부탁을 하는 식의 이제 요청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어, 배임으로 김판종만을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한 이유를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어, 이 피고소인이든 피고발인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조사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자들이 피고소자들이 그렇게 조사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추가로 5명 기소가 되는 뭐 구공판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에 회부를 해서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어, 처음에 이 기소를 할 당시 임판용 씨 외에도 나머지 지금 5명 정도에 대한 그 추가 기소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왜 따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다라고,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을 또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어, 이 부분 정도까지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고, 어, 그래서 재판은 좀 길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다 기소자들이에요. 다 기소되는 사람들인데 기소되는 사람들끼리 지금 정인으로 나서고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 이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내용으로 증언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우호적으로 또는 같은 편이라는 의미식으로 또 증언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인 채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공파는 약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6시쯤에 마쳤고 한 10분간 휴정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김판종 씨 쪽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직원들이 꽤나 많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최영규 씨 쪽도 최소 한 명은 따라왔고, 그래서, 일단, 뭐, 구속 기소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 상태로 지금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좀 감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그럼, 그, 좀, 이 상황 자체를, 어, 곱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제가, 느낀 바는, 일단은 가치가 없는 KOK에 대한 부분만을 거의 다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판사들이 좀, 확인을 좀 하는 부분이, 비트, 이드, 테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진행이 되는 그 정인신문,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어, 피고인의 변호사 쪽에서, 어, 정인 신문을 했고, 그다음 끝나고 나서 어, 반론 주장을 또는 뭐 그 추가, 신문을 검사가 또 몇 가지를 하고 또 다시, 어, 피고인 변호인 쪽에서 또 추가 질문도 좀 하고 뭐, 그다음에 판사 쪽에서도 조금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좀 더, 지금 저도 뭐 아침에 출발을 해서 좀 전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서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가치가 거의 없는 KOK에 대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가장 저기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자체가 재단의 재단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재단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최영규 씨 보고 그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산이라든가 그러니까 KOK 재단을 인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자산까지도 재단 측에서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인 최은규 씨 쪽에서 그걸 다 인수한 것으로 여기면서 재단 이사장을 맡았느냐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자산 부분과 관련해서 오너 원래과 관련해서 어 일단은 이 최영규 전 이사장이 25억 개를 받는 과정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쪽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상이 주어졌을 때 보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지갑 정도, 그러니까 주소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35개, 그러니까 15개를 뺀 35개 중에서 이거를 어, 그 25개는 최영기 전 이사장한테 운영사 측에서 주고 이거를 그 본래는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부 다 1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각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있는 게 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 게 25억 개를 가지고서 뭐 25억 개 중에서 5억 개는 운영용으로 빼고 나머지 20억 개를 가지고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을 걸어놓은 상태로 담보로 맡기고 투자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를 여기에 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 도저히 저는 뭐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 KOK 플레이 플랫폼에 어떠한 투자를 해서 이, 그 사업을 한다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가치 없는 거를 25개 중에서 20억 개 중에서 그 투자처에다가는 몇 개를 담보로 맡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21년도 말에 최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원치 정도의 비트코인을 성과금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로부터? 한지욱으로부터.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이 채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스테이킹을 우리는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는 이용자 가이드라인, 이용자, 어, 사용자, 이용자 약관인가 하여튼 간에 거기에서 또 용어 자체가 채굴이라는 용어도 없는데 계속 채굴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를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성과급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과급으로 그 당시에 2022년, 21년 12월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비트코인의 한 개의 가격이 한 7, 8만 불 정도 했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8억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소 비트코인을 5개를 줬다는 거예요. 뭐 했는데, 뭘 했길래 성과급을 줘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들 처먹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게 그들이 처먹으라고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수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인수라는 부분이 가당키나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억 개를 0.1달러로 계산을 해도 그 가치는 5억 달러예요. 5억 달러면은 하나로 하면 한 7천억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가 그 당시까지 얼마가 모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숫자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2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사이라고 했을 때 이게 3분의 1 또는 뭐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조 원에서 2조 원 이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거를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가치는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면은 어떠한 조직 또는 법인이라 손 치더라도 그거 손댈 수 있는 규모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거를 너 스테이킹을 해서 보관을 시켜놨는 건데 근데 이것들이 해쳐먹은 거지요. 스테이킹이라는 건 하여튼 돈 탓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들 꼴리는 대로 뭐 성과금도 주고 지들 꼴리는 대로 뭐 해외 가서 도박질도 하고 그런 데 써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상황 자체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보느냐 하면은 우리 스테이킹 한 거는 모여 있는 거다. 모여 있는 거를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김판종 씨만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했고, 그 고발 조치를 한 거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 누가 업무적으로 쥐고 있었으면 누구한테 갔든, 이게 제3자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든, 누구한테는 분명히 이득을 보도록 넘겨줬다. 그럼 뭘 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 자의 역할로서. 근데 그게 빠져나갔다. 오늘 최영규 씨가 이야기한 내용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어, 그, 입출금 통계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자기는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 입출금 그 통계 자료는 김동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 김동우는 어느 조직에 속한 사람이냐? 그럼 그거는 주식회사 미디움 소속이고, 그 당시로 해서는 대표이사가 김판종이고, 거기에 하나의 부사장이면서 본부장 역할을 한 거다. 운영, 본부장을 했다는 것이 이제 김동우의 주장이었으니까. 결국에 그 자료 속에 들어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다빈치 코인의 입출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입출금 내역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앞에는 수량이 나오고
각각의 암호화폐 종류에 따르는 데일리로 매일같이 하나하나씩 그 일일 베이스로 해가지고 몇 개가 들어왔고 이거를 환산을 해놓은 게 금액이 각각의 암호화폐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US 달러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하나로는 거기 돼 있지 않아요. 그럼 US 달러로 표기를 하는 기준은 뭐가 됐을까? 단일의 에브리지를 이야기를 했는지, 뭐, 최고가 최고, 최저를 따지지는 않았을 거고, 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closed 되는 그 마감 금액을 했든지 아니면 에브리지로 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개수 곱하기 그 각각의 암호화폐의 개수 곱하기 그날의 이 에브리지 가격인지 아니면은 closed price인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그 금액을 곱하는 거를 우변에다가 놓은 거지요. 개수와 이 금액을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게 입금 내역도 있고 출금 내역도 있어요. 이게 누가 관리를 했느냐? 미디움이죠. 그럼 보관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거기서 했다는 거고, 근데 말이 지금 우리가 좀, 그, 경찰에서 당연히, 아니면은 검찰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출금에 대한 권한을 장효조가 가지고 있었다. 이 21년 뭐 10월, 11월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이후가 있고 그 전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제 눈으로 입출금 내역을 봤을 때 그 시점 이후에도 있었고 그 시점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지들이 그거를 개혁해면은 저도 전혀 상관을 하지 않지요. 근데 비트 이더가 움직였다는 거죠. 저는 개혁회에 대해 가지고 그 입출금 내역서에서 아예 동케어예요. 보지를 않았어요. 나머지만 실제로 현재 가치가 있는 것만 다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봤는데 이 입금되는 개수, 출금되는 개수가 22년도에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장여조가 이 전 재단이라고 하면은 당지원회가 있었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자였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스테이킹을 해놨는 것 자체가 보존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금이 됐으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출금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최영규한테 8억 원치 정도의 성과급이 한 지역에 의해서 비트코인으로 주어졌다. 뭐 했는데 21년도 말이면은 최영규는 어디 소속이었느냐? 미디움 소속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8억 원이라는 정도, 8억 원치에 해당이 되는 비트코인을 성과급으로 받았느냐? 뭘 했길래 성과급이 그들한테 질 수가 있냐? 스태킹 해놓은 거를 쥐들 마구잡이로 어느 놈이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사기냐? 이거는 배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금이면은 횡령이죠. 근데 횡령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으니까 업무상 배임의 이득죄에
우리 피해자들이 넣어놓은 이, 그, 스테이킹 해놓은 거를 걔들이 잔치를 한 거죠. 그럼 그놈들 전부 다가 다 이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오늘 또 피쉬의 뭐그 화폐 방정식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변호인단에서 이 어느 시점 2021년 4월부터 뭐 21년 말까지인가 그 사이에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뭐 10%, 20% 떨어진 사실을 아느냐라고 최은규한테 물어요. 정인한테. 그 안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그 김동우를 상대로 했을 때는 20% 플랫폼 가격 대비해서 20% 거래소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떨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어 뭐 항의라든가 불만을 이야기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를 물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 최영규 같은 경우에는 모른대요. 근데 재단 이사장이든 뭐 재단의 그 어느 정도 그 CTO든 뭐 이 자기도 이 그 KOK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아내, 딸, 아들, 사위까지도 친척까지도 KOK를 갖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스스로를 한 일성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성 정도가 되는 사람이 플랫폼 가격에 대한 그 부분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20%가 그 20%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 가격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시간이 저도 지금 그 오늘은 고구마 한 두 개 먹는 걸로 이 오늘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좀 해야 되겠기에 길게는 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 가격 조정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영규 전 이사장은 좀 인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판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내리면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는 식이고 그 다음에 이 박성준이 같은 경우 거꾸로 더 KOK 플랫폼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경우는 생태계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내려가기 때문에 생태계 그러니까 좀 더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많이 사람으로 해서 가치를 올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우리가 그 그네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개혁키를 하는 대부분의 그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뭐 15만 명 정도는 일단은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은 그 2022년 11월 28일까지의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10만 명 정도가 해지를 하고 나머지가 남았다고 하면은 약 한 110만 명 중에서 10만 명 빼고나 한 100만 명 정도 중에서 KOK를 내가 보상을 받은 거를 거래소로 내보내거나 내가 보상받은 거를 거래소로 내보내서 현금화를 한 사람의 숫자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한 1, 2% 외에는 1%라고 하면 100만 명의 1%라고 하면은 1만 명이고 2%라고 하면 2만 명이에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00만 명 중에서 많아야 한 5%? 그럼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만 거래소로 내보내거나 해서 매도를 하고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플랫폼 가격을 낮춰주면은 수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한 번이라도 거래소를 이용을 해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건 거의 뭐 실제로 했는 거를 팩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이 거래소 그 지갑을 뭐 설정을 해놓은 사람,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하기는 버겁다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다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정도. 그래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상 수량으로 키 나와가지고 큰 영향을 이렇게 입힐 정도.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조금 뭐 정신적으로 좀, 이, 그, 내일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좀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해가지고 어,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내용 자체도 사실은 아, 가장 중요한 비트이드 USDT에 대한 언급은 서로 자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KOK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제가 어제 좀 화가 좀 났는 게, 뭐, 희망도 없고, 포기하라는 식의 글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그 사람 내보내고 싶은 심정일 정도예요. 나가면 돼요. 근데, 이 KOK를 제외한 비트이드 USDT의 수량을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도 최고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써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돌려놓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교육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고, 그 상태를 당한 이유, 그것도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어느 조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상장 폐지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겠죠.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왜 이게 상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영어가 좀 이런 쪽의 영어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경찰들이 담당 수사관들이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